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입니다. 제1부 대지의 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대지의 꿈. 강변 미루나무 밑에 서 있는 대부리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는 필순이의 모습은 다시 앙증스럽게 예쁜 물 달개비꽃으로 변해버리곤 하였다. 큰 비를 쏟고 난 하늘은 보랏빛 물 달개비 꽃잎 색깔로 맑게 개었다. 지질구질한 잡동사니들을 깡그리 갈퀴질해버린 듯 강물도 깊고 맑아졌다. 영산강의 햇살이 퍼질 때까지 늦이거니 늦잠을 퍼자고 푸스스한 얼굴로 일어난 웅보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 한 바가지를 퍼서 꿀럭꿀럭 마셨다. 식구들은 해가 돋기 전에 영산강으로 조개를 잡으러 가버리고 집에는 웅보 혼자만 남아 있었다. 어제 종일 혼자 큰 물이 휩쓸어버린 둑에서 돌을 들어 올렸더니 팔다리가 무지근하고 허리가 뻑적지근하여 아무 일도 하고 싶지가 않았다. 찬물 한 바가지로 공복과 갈증을 한꺼번에 배운 웅보는 토마루 앞에 벅신하게 앉아서 물달개 빛꽃잎 같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있자니 다시 허출한 공복감과 갈증이 서서히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돈단 아래에 인기척이 있기에 엉거주춤 일어서서 내려다 보았더니 애꾸눈이 천서방이 그의 딸 방울이를 데리고 주막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웅보는 덜컥 마음이 내려앉았다. 천서방이 그의 딸 방울이를 떼어 맡기고 쌀 10가마니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쩌나 싶어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지난 봄 영산포 주막거리 버드나무 집에서 쌀 7가마니에 사겠다는 것을 웅보가 가로막으며 쌀 10가마니를 주겠다고 해놓고 새끼네에 와서 땅을 일구며 함께 살자고 꼬드겨 데려온 이후 아무 말 없이 방천을 쌓아왔었는데 방천 쌓는 일이 도로함이 타불이 되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제라도 방울이를 팔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웬일이십니까요? 애꾸눈이 천서방이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웅보는 아비의 등 뒤에 숨은 방울이를 훔쳐보고 물었다. 방울이의 얼굴은 봄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야윈 듯 싶었다. 콩제비꽃 같은 입술에도 핏기가 없었으며 갸름한 얼굴도 창백하게 떠 보였다. 웅보가 쌀 10가마니를 주고 사겠다고 가로막아 섰으니 망정이지. 버드나무집에 팔아버렸더라면 지금쯤 얼자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때 행동이 10번 고쳐 생각해도 잘했던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요? 그 나이 또래 새끼네 사람들이 애꾸눈이를 천서방 하고 얕잡아 불러댔으나 웅보만은 그보다 나이가 15살이나 위인지라 깍듯하게 존댓말을 써서 어른 대접을 하였다.
어쩌면 천서방도 그동안 웅부한테 당장 쌀 10가마니를 내놓으라고 떼거리를 쓰지 않고 웅부가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한 것은 그가 어른 대접을 해주고 고마운 마음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걱정 끝에 자네를 찾아왔구만. 천서방은 그의 등 뒤에 괴로운 얼굴로 서 있는 딸을 돌아보며 말했다. 걱정이라뇨. 따님을 다시 파시려고요. 팔기는 방울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폴세 굶어 죽었어. 야가 날마다 강에 나가서 개도 잡고 조개도 줍고 해서 목숨 부지했단게. 천서방의 말에 웅보는 비로소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야가 아파서. 천서방은 부끄러움 때문인지 한사코 아비의 등 뒤로 물러선 방울이의 손을 잡아 웅보 앞에 세우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프다니 어디 가요? 웅보는 방울이의 조그맣고 핏기 없이 까칠한 입술을 보며 물었다. 닷새 동안이라 물 한 모금도 안 먹었는지도 배만 버럭버럭 불러오니 무슨 놈의 뱅인지 원. 천서방은 손으로 딸의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방울이는 부끄러운지 한사코 고개를 깊숙이 떨구었다. 아닌 게 아니라 누더기 두렁 치마를 걸친 방울이의 배가 눈에 띄게 불룩해 보였다. 창백한 얼굴에 목까지 가늘어 고개를 바로 들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암튼 여기 올라앉으시죠. 웅보는 천서방을 술청 평상 위에 앉도록 하였다. 방울이도 제 아비 옆에 얌전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았다. 나이 찬 큰애기가 갑자기 배가 계산만큼 불러오니 아픈 자 속도 속이지만 아이고 우선 남 부끄러워서 원. 아픈 것도 부끄럽답니까? 그래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들어봅시다. 내가 의원은 아니지만 송월촌 서당에 다닐 때 훈장 어른과 친구분 되시는 의원이 자주 놀러와서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의원을 찾아가서 약을 구해오지요. 웅보는 조용조용 방울이를 보고 말했다.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의원을 찾아가서 약을 구해오지요. 웅보는 조용조용히 방울이를 보고 말했다. 가스나야, 냉큼 말하거라. 천서방이 윽박 지르듯 딸을 다그쳤다. 묵을 것이 있어야지요. 쑥을 넣어서 훌렁한 밀죽이나마 아버지하고 동생들 주고 나면 내 묵을 건 한 모금도 안 남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강가에서 잡아온 게만 삶아 먹었어요. 걷기를 안 해도 게라도 삶아서 배불리 묵어야 살 수 있을 텐께요. 그런디 닷새 전부터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머리가 패고 배가 버럭버럭 부름시로 온몸이 탈기를 하노만요. 닷새 동안 뒤를 한 번도 못 봤구만요. 방울이는 말을 마치고 나더니 훌쩍거리며 울었다. 그러자 그녀의 아비 천서방이 다 큰 게 눈물을 짠다면서 큰 소리로 나무람하였다. 그나저나 뱃속에 무엇이 들었길래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는데도 저렇게 뺑뺑 하던가. 천서방은 딸의 배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며 푸념처럼 말했다. 웅부의 머리에 찍혀오는 것이 있었다. 그는 언젠가 송월촌 서당에서 훈장 어른 친구인 양 의원이라는 분한테 흉년의 강변 사람들한테 개는 구황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잘 씹어 먹지 않으면 창자가 터지거나 막혀 죽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개를 많이 삶아 먹어 개 껍질이며 개 발에 직장이 막혀 죽어가는 부인을 가까스로 살려낸 이야기까지 했었다. 직장이 막힌 것이 분명한 것 같구만요. 웅부의 말에 천서방과 방울이는 함께 고개를 들었다. 그거이 무슨 말이요? 창자가 맥혔다니까요. 창씨가 맥히면 영락없이 죽는 거 아닌감? 천서방은 놀란 얼굴로 말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였다. 걱정 마셔요. 당장 양 의원님을 찾아갑시다요. 저 지경이 된 몸으로 의원을 찾아갔다가는 도중에서 죽고 말 거요. 천서방은 웅부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며 애꾸 눈의 흰 자위를 실룩거렸다. 그래도 의원을 찾아가는 도리밖에 없는 거 어쩝니까요? 지가 안내를 할 테니까 어서 갑시다. 부탁이네. 의원은 냅두고 자네가 손 좀 써주소. 방울이가 이 지경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웅부 자네 탓이 아닌감. 제 탓이라니요? 툭 까놓고 말해서 그때 쌀 7가마니에 팔려갔더라면 배가 고파 허천나게 개를 삶아먹고 창자가 맥히게 되진 않았을 것이 아닌가 말이여. 웅부는 그 말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멀뚱한 시선으로 천서방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아버지 말대로 죽어도 의원한테는 안 가겠어요. 의원한테 데리고 간다면 지는 이대로 죽고 말 거구만요. 방울이가 처음으로 어렵게 입을 열었는데 웅부는 방울이가 말을 하는 것이 신기한 듯 잠자코 그녀의 입술을 들여다보고만 있었다. 왜들 이러십니까요? 의원한테 안 가면 죽어요. 웅부는 답답했다. 이 사람아, 의원한테는 흙 파서 지고 갈 건감? 우리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자가 잡아다 놓은 개 한 소쿠리뿐일세. 돈 걱정은 마셔요. 우선 사람 목숨부터 건져야지요. 허허, 이런 머구리 같은 사람아. 돈 아니면 목숨을 못 건지는 세상이여. 답답하시네요. 내가 보기로는 자네가 답답하시. 죽어도 내 뒷말 안 할 텐께 좌우당간에 자네가 손을 쓰소.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혀. 자, 나는 가건대. 그러면서 천서방은 뒷짐을 지고 갑자기 태도가 느긋해져서는 술청을 나가 돈단을 내려가 버렸다. 웅부가 다급한 목소리로 불렀으나 천서방은 듣는 둥 마는 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막에서 멀어져가 버렸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게 된 웅보는 다시 의원을 찾아가자고 방울이를 졸라보았지만 그녀 역시 쇠꽃두레를 삶아 먹었는지 이만저만한 고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끄럽지도 않은지 웅보 앞에서 술청 평상의 활개를 쭉 펴고
벌렁 누워버리는 게 아닌가. 의원한테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듯 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자 본심이 아니게 삐딱한 생각이 들기까지 하였다. 술청평상에 벌렁 누워버린 방울이는 숨을 헐떡거리며 배가 터질 것 같다고 울부짖었다. 잘못 오다가 죽어도 나는 모르니 그리 알아. 웅보는 방울이를 향해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그녀를 일으켜 방으로 데리고 가서 누워있게 하였다. 웅보는 방울이를 방에 누워있게 하고 밖으로 나와서 대나무로 집게를 깎았다. 송월촌 훈장님 댁에서 양의원한테 얼핏 귀동량으로 들은 대로 대나무 집게로 방울이의 직장에 막힌 개다리들을 집어낼 요량이었다. 그러나 집게를 깎아 방울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기는 했으나 아무리 병자라고 해도 5, 6월 변온의 메추라기처럼 숙성한 처자의 몸에 손을 대기란 도둑질하기보다 더 힘들 것 같아 우두커니 선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죽어도 나는 모른게 알아서 해잉. 웅보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였다. 방울이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괴로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두 다리를 오그렸다. 내가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고쟁이 벗고 엎어져 엉덩이를 쳐들 수 있겠어? 웅보는 화난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내질렀다. 내 앞에서 그렇게 못하겠다면 업고라도 의원을 찾아갈 텐께 말이여. 웅보가 다시 다그치듯 말해서야 방울이는 힘들여 상반신을 일으키더니 왜 그렇게 해야 되남요? 하고 꺼져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창자가 맥혔는지 안 맥혔는지 딜다 봐야 할 거 아니여. 내 짐작대로 맥혔다면 끄집어내야지. 방울이는 한동안 심란한 얼굴로 말없이 웅보를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결심을 했는지 허라는 대로 헛거구만요 하고는 뒷동바리처럼 허리를 자빠듬이 젖히고 방을 나가더니 잠시 후에 물 묻은 손을 머리에 닦으며 다시 들어왔다. 지가 형제들하고 얼굴 맞대고 사는 건 순전히 웅보 아저씨 덕택이라고 생각하는구만요. 그때 주막거리에서 웅보 아저씨만 아니었더라면 지는 시방 죽어서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방울이는 웅보 무릎 앞에 바짝 붙어 앉으며 또렷또렷하게 말했다. 웅보는 겨우 3살 차이밖에 안 되는 방울이한테서 아저씨라는 말을 듣게 된 게 여간 겸연쩍지가 않아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으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죽어 없어지다니? 주막에 팔려가면 죽기로 작정을 했었구만요. 그러니까 웅보 아저씨는 지 생명의 은인이나 매 한 가지라요. 생명의 은인한테 몸을 맡기는디 무엇이 부끄럽겠어요. 그러면서 방울이는 앉은 자리에서 얼굴을 방바닥에 묻고 엉덩이를 쳐들어 올리더니 두렁치마를 훌렁 걷어 올리는 것이 아닌가. 두렁치마를 걷어 올리자 고쟁이를 벗어버린 방울이의 단단하고 포실한 엉덩이가 한가히 무렵 지붕 위에 탐스러운 박처럼 둥그렇게 눈에 가득 들어왔다. 순간 웅보는 한가인 날 밤에
노루목 늙은 팽나무 위에 덩실하게 떠오르고 밝은 흰 수국꽃 같은 달덩이를 떠올렸다. 그것은 백로 날개 빛깔의 둥그스름한 큰 백자 항아리였다. 얼굴이 누렇게 뜨도록 굶주리다가 강가에 개만 삶아먹고 창자가 막혀 병이 든 처자의 속살이 그렇게 탐스럽고 아름답고 깨끗해 보일 수가 있을까 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탄성을 연발했다. 웅보는 방울이의 살에 손을 대지 못하고 한동안 넋을 잃고 앉아 있기만 하였다. 잠시 후 웅보는 한 송이의 수국꽃 꽃잎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방울이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뒷구멍을 벌렸다. 빨간 맥꽃 빛깔의 뒷구멍 속에 거뭇거뭇 콩깍지 같은 개 껍질 부스러기가 꽁꽁 뭉쳐져 있었다. 웅보는 왼손으로 뒷구멍을 벌리고 오른손에 든 대나무 집게로 개 껍질 부스러기들을 집어냈다. 웅보는 땀을 뻘뻘 흘렸다. 등짝이 휘즈근하게 젖었다. 고개와 손이 뻐근해질 때까지 뒷구멍 깊숙이 대나무 집게를 집어넣어 개 껍질을 파냈다. 담배님 꼬투리만한 개다리도 나왔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웅보는 휴 한숨을 몰아쉬며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자, 다 됐은게 집에 가봐. 웅보는 숨가쁜 목소리로 말하고 방에서 뛰쳐나와 시원한 강바람을 목덜미 속에 집어넣었다. 잠시 후 웅보를 뒤따라 나온 방울이는 부끄러움 때문에 목이 부러지도록 고개를 깊숙이 꺾고 뒤뚱거리며 도망치듯 돈단을 내려갔다. 집에 가는 대로 아주까리 열매를 한 주먹 볶아서 묻고 설사를 해뿌려. 웅부는 돈단을 내려가는 방울이의 뒤통수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일이 있은 사흘 뒤 방울이는 배가 훌쭉하게 빠진 몸으로 웅보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개를 한 소쿠리 잡아다 주막에 놓고 갔다. 그런데 그 무렵 새끼네에는 개를 삶아먹고 창자가 막힌 병자가 여럿이 생겼다. 웅보는 그가 방울이한테 했던 대로 가족들한테 대나무 집게를 만들어 창자나 뒷구멍에 막힌 개 껍질 부스러기들을 파내도록 하여 모두 낫게 하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개로 구항을 하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가루가 될 때까지 꼭꼭 씹어 먹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물난리가 지나가고 햇볕도 없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새끼네 인근 마을에서는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었다. 처음에는 선창 사람 두서너 명이 갑자기 멀건 물을 끄억끄억 토하고 한속을 하며 쌀뜨물과 같은 설사를 주룩주룩 물 쏟듯 하다가는 헛소리까지 한다는 거였다. 홍수가 난 뒤 끝에 생기는 호열자라고들 하였다. 이 병에 걸리면 설사를 하루에도 수십 번 계속하다가 온몸이 불돌같이 달아오르고 며칠 안 가서 삭정이처럼 뼈만 앙상하게 말라버렸다. 병이 생긴 지 나흘 만에 선창에서 두 노인이 죽고 닷새째가 되자
개태, 브로메에까지 병이 옮아왔다. 병자가 생긴 집은 금줄을 치고 소금을 뿌렸으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병은 봄바람에 들불 번지듯 계속 인근 마을로 퍼졌다. 어지간히 기세를 부리다가 수그러지겠거니 했는데 날이 갈수록 병자가 자꾸 불어 연일 시체를 묻고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들을 들이나 산에 가지고 가서 불태우느라 연기가 진동하였다. 웅부와 대부리는 새끼네 마을 사른 사람들처럼 돌림병에 걸릴까 두려워 집안에만 북박여 있었다. 며칠 동안 두문불칠하고 있는데 주막으로 칠복이 영감이 찾아왔다. 돌림병에 사람들이 짓불 쓰러지듯 하는데 그대로 눈 번연히 뜨고 구경만 할 수 없을 것 같기에 답답해서 찾아왔다고 하였다. 칠복이 영감의 말로는 돌림병이 새끼네까지 들어와 염주근네 세 식구와 선창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칠복이 영감 고향 사람인 떼군의 부인이 앓기 시작했다는 거였다. 이대로 구경만 했다가는 새끼네에도 돌림병이 창궐할 게 아닌가. 칠복이 영감은 그러면서 웅부한테 돌림병을 막을 좋은 방도가 없겠느냐고 물었지만 웅부로서는 시원스럽게 해줄 말이 없었다. 선창에서는 벌써 여남은 사람이나 죽어나갔다는디. 칠복이 영감은 웅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답답한지 담뱃진이 노랗게 묻어 윤기까지 나는 두어 뼘 정도 길이의 곰방대만 삐역삐역 숨가쁘게 빨아댔다.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지요. 웅부가 말하자 칠복이 영감은 그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일어섰다. 자기가 몇 사람 주막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였다. 칠복이 영감이 서둘러 돈단을 내려간 뒤에도 웅부는 아무 생각이 없이 오동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여기저기서 매캐한 숯불 피우는 냄새가 진동했다. 칠복이 영감 말 맞다나 어떻게 손을 써봐야 할 텐데 큰 걱정이었다. 지난번 큰 비에 방천이 허물어져 버리자 새끼네 사람들은 마지막 꿈이 조각나버린 듯 실망을 안고 있던 터에 돌림병이 또 휩쓸고 간다면 모두들 새끼네를 떠나버리게 될지도 모르지 않는가. 하지만 웅부가 알기로 근방에는 의원이 없었고 또 이따 손 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새끼네까지 와줄 것 같지도 않았다. 의원이 없는 터라 무슨 약재를 써야 할지조차 몰랐다. 여느 해에도 그랬듯이 예방이라야 마을 어귀에 대장군, 북남장군이라고 쓴 석주를 세우고 안악들이 모여 곡식을 찢는 디딜방아를 다른 마을에서 훔쳐다가 동구 밖에 거꾸로 세워 치마를 걸쳐두거나 방문 앞에 빈병을 매달아 두는 것이 고작이었다. 어떤 마을에서는 집안에 있는 돌에 동석불을 붙여놓고 돌을 흔들어 움직이며 경을 외우거나 사립작 위에 솔잎을 꺾어다 걸쳐 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돌림병은 잠시도 기세를 꺾지 않았다. 한번 돌림병에 걸렸다 하면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하고 며칠 후에는 그대로 한없이 죽어 넘어지는 판이라 한 가족이라도 병자 구안하기를 무서워하였다. 칠복이 영감이 주막에서 나간 지
담배 한 대참쯤 뒤에 김치근이, 판쇠, 막둥이, 덕칠이 등 마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을 서왔던 젊은이 4사람을 앞세우고 돌아왔다. 그들은 주막 술청에 앉아서도 뾰족한 방도가 없는지라 고개가 부러질 만큼 머리를 쳐박고 앉아서 푹푹 한숨만 토해냈다. 그놈의 한숨 소리에 방짱 꺼지겠네. 잠시 후 칠복이 영감이 입을 열어서야 모두들 무겁게 고개를 올렸다. 선창 사람들은 집을 비우고 깊은 산으로 돌림병 피나를 간다는디. 막동이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병자들은 어쩌고? 덕칠이가 손가락으로 눈곱자기를 뜯어내며 물었다. 병자들이 문제요? 이 판국에 성한 사람이나 성아야지. 판쇠였다. 한 가족 중에서 병자가 생겼는디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만 살겄다고 집을 비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덕칠이는 침통한 얼굴로 뭉뚱한 코끝을 만지작거렸다. 문제는 말이시, 우선 환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의원을 모셔오는 걸세. 웅보가 오랜만에 한마디 했다. 의원이 어디 있는지 아는가? 김치근이가 웅보를 향해 물었다. 찾아봐야지. 모르면 몰라도 강 건너 나주에 가가면은 의원을 만날 수가 있을 거요. 웅보 말이 맞네. 우선 병자가 더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하고 누가 의원을 모시러 가도록 하세. 덕칠이었다. 연전에 보니까 돌림병이 창궐할 때는 예방을 위해서 쑥불을 피우고 찬물이나 날 음식을 못 먹도록 하며 더운 물로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하대. 칠복이 영감이 다시 담배통에 인동초를 재어 넣으며 말했다. 의원은 누가 모시러 갈 거요? 막동이가 뜨적지근한 목소리로 묻자 내가 나주에 한번 댕겨오도록 함세 하고 웅보가 받았다. 나도 그 생각을 했는디 차마 말을 못했네. 김치근은 웅보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웅보는 그동안 생각한 바가 있었다. 그가 노루목에 살 때 송월촌 서당에 가보면 스승인 홍거사 친구라는 의원이 가끔 놀러오곤 하던 생각이 떠올라 우선 스승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볼 생각이었다. 자네만 믿네. 꼭 의원을 모셔와야 하네. 웅보라면 해낼 거로구만. 모두들 한마디씩 하고 헤어졌다. 다음날 새벽 웅보는 대부리를 깨워 집을 나섰다. 대부리를 데리고 나선 것은 웅보가 의원을 찾는 사이에 대부리로 하여금 잠깐이나마 노루목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뵙고 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웅보는 아버지 어머니가 혹시 돌림병에 걸리지나 않았나 몹시 걱정이 되었다. 웅보 형제가 새끼네를 떠나 영산포 나룻목까지 오는 동안 마을의 집집마다 쑥불을 피우느라 매캐한 연기가 역겹도록 창자 속까지 후벼 팠다. 어떤 집에서는 돌림병을 예방하기 위해 새벽부터 바가지로 마룻바닥을 빡빡 소리가 나게 문질렀다. 그 소리가 꼭 당나귀 울음소리 같았다. 길가에서 병자가 입던 옷을 태우고 있는 까칠하게 얼굴이 말라붙은 노인한테 그 내력을 물었더니 곧 계룡산에서 정시왕이 세상에 내려온다는데 흔히들 정시성을 가진 사람을 당나귀라고 하여
바가지로 마룻바닥을 긁어 당나귀 소리를 내면 돌림병이 정시황 왔다고 무서워 침입해 오지 못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웅부는 그 말을 듣고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길가의 어떤 집에서는 헌 소금 가마니를 방문 앞에 깔아두고 직신직신 밟기도 하였다. 선창마을에서는 마을 가까이에 있는 묘는 모조리 파헤치고 묘지 위에 똥을 뿌렸다고 하였다. 또 새 다발로 꼰 새끼줄을 문전에서 태우고 그 재를 물에 타서 마시는가 하면 아이들 똥을 솥에 넣어 끓여 먹기도 했단다. 병자가 태반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여 아이를 낳는 집에는 태반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들 형제는 나루목까지 가는 동안에도 돌림병에 죽은 시체를 거적으로 둘둘 말아지고 산으로 묻으러 가는 것을 여럿 보았다. 선창마을은 새끼내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처참했다. 집집마다 병자들의 신음소리와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갈기갈기 허공을 찢었다. 웅부는 영산포 나룻목에서 배를 기다리는 개태 솜팔만을 만났다. 솜팔만은 나이가 젊은 여자 병자를 들쳐업고 있었는데 그의 등에 업힌 병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굴을 솜팔만의 등에 묻은 채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다. 웅부 형제가 나룻목에 당도하자 솜팔만이 먼저 앓은 채를 해왔다. 웅부네가 처음 새끼네 주막에 들어와 살 때 날마다 주막에 와서 행티 사납게 굴던 솜팔만은 새끼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살게 되면서부터는 쭉 나타나지 않았었다. 듣기로는 요즘막 그는 날마다 영포 선창거리 떼죽나무집 주막에서 파고 산다고 하였다. 어쩐 일이유? 솜팔만이 쪽에서 먼저 앓은 채를 해왔기에 웅보가 등에 업힌 병자를 유심히 살피며 물었다. 강을 건너야겠는디 병자를 태워주지 않는다니께. 솜팔만은 울상을 하며 말했다. 강 건너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웅보가 다시 묻자. 의원을 찾아가는 길이요. 이 사람이 다 죽어간단 말이요. 솜팔만은 그의 체구나 성격에 어울리지 않게 우는 소리를 하였다. 병자가 누구요? 대부리가 뜨악한 표정으로 물었다. 솜팔만이 마누나를 맞아들였다는 소문을 듣지 못한 터라 그들 형제는 솜팔만의 등에 업힌 여자가 누구일까 궁금했다. 선창거리 떼죽나무집 주모요. 주모라면 술집 식구들이 병관을 할 일이제. 주막 주인은 따로 있고 이 여자는 술만 팔아주는 여자요. 피부치라고는 아무도 없는 외톨백이란 말이요. 솜팔만의 이야기로는 그가 업고 있는 선창거리 주모는 원래 법성포 사람으로 선창 당도리배의 뜨내기 뱃사람들한테 시집을 왔다가 1년도 못 되어 남편이 무곡선을 타고 영산포를 떠난 뒤 3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주막에서 술을 팔아주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왔다고 하였다. 무곡선을 타고 나간 그의 남편은 무안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었다고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줄포에 봄마누나가 있어서 새색시한테 단물만 쏙 빨아먹고 도망을 한 거라고도 하는 소문을 들었다고도 하였다. 선창거리 주막의 주모가 돌림병에 걸리자
주막 주인은 병자를 구안해 주기는커녕 밤에 나룻목 옆 산비탈 아카시아 숲속에 떠매다 내버렸는데 주막에서 자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던 손팔마니가 숲속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듣고 찾아냈다는 거였다. 세상에 이런 몰인정한 사람들이 있다니께. 손팔마는 선창거리 주막의 늙은 주인을 욕하면서 이번에도 사공이 그를 태워주지 않으면 배를 뒤집어 버리겠다고 땅땅 울렀다. 병만 고치면 이 여자를 내 예편내로 삼을란디. 손팔마니는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말했다.